안녕하세요. 박물관 상사 담당하는 노음석입니다. 자, 오늘은 2020년 국가직 7급 한국사 해설 강의를 할 건데요. 실제로 이 해설 강의는 그 시험이 끝나고 제가 이제 바로 해설 강의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조금 사실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사실 지금 해설 강의를 찍는 거고요.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그래서 실제로 7급 시험 보신 분들 중에 뭐 이 강의를 들으실 분도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 강의는 이후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거기에 맞춰서 해설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촬영을 하는 걸 그래서 서두에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각 문제에 대한 해설도 되게 중요하지만 근데 그것보다도 제가 좀 짧게 좀 컴팩트하게 해서 문제 유형 그리고 이 시험이 사실은 인사혁신처 주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강의를 보시는 분 중에 그러니까 2021년 예를 들어 내가 국가직 9급 또는 지방직 9급 이렇게 해서 또는 서울시 9급 이렇게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 시험 전에 이게 사실은 국가직 7급과 지방직 7급이 사실은 마지막 시험이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의 유형 그리고 인사혁신처가 문제를 어떻게 냈는지는 꼭 여러분이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해설 강의를 시작을 할 거고요. 일단 첫 번째 그 문제 먼저 분류사별로 좀 잠깐 볼게요. 분류사별로 보면 최근에 좀 이런 경향이 뭐 대부분 이런 경향이 나타나는데 보시면 거의 그냥 한국사는 최근에 그냥 정치사예요. 정치사. 그래서 거의 정치사가 나온다. 그런데 사실은 문화사 문제가 조금 여러 문제가 나오면서 변별력을 좀 만드는데 근데 이번에 국가직 7급 시험은 사실은 전체적으로는 좀 평이했어요. 전체적으로 좀 평이했고 그 다음에 지방직 7급도 평이했어요. 그래서 평이한 가운데 그러니까 조금 변별력 있는 문제, 조금 어려운 문제가 제가 볼 때는 한 2문제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문제를 빼고는 나머지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좀 무난했던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예년보다는 난이도는 조금 낮은 시험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래도 이 문화사 문제가 좀 없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좀 있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사회사 문제는 최근에 뭐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 또는 안 나오거나 그 다음에 경제사 문제가 근데 조금 더 나왔죠. 경제사가 보통 한두 문제 나오는데 보니까 뭐 통합형까지 해서 한 3개쯤 나왔네요. 되죠? 자, 그 다음 시대사로 구분하면 근현대사랑 전근대사로 좀 이렇게 보통 우리가 나누어서 얘기를 하니까 근데 보시면 물론 시대통합형 문제들이 좀 있긴 한데 시대통합형도 약간만 이렇게 좀 위치를 조금만 잡아보면 어쨌든 간에 전근대사가 대략 한 11개쯤 나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근현대사 관련해서 대략 한 9개쯤 출제됐다. 그래서 뭐 요 정도 그냥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통합형이 2개니까 하나하나씩 보내면 그러면 우리가 보통 근현대사는 문제가 한 20문제 중에 7문제 그 다음에 최근에는 좀 8문제 정도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여기는 조금 더 나왔네. 그죠? 네, 그래서 시대사는 요 정도 출제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나머지 문제 유형은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 특이사항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조금 이따가 해설 강의를 하면서 다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올해 그 국가직 9급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인사혁신처가 이제 마지막으로 올해 내는 국가직 7급이나 지방직 7급은 과연 시험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런 유형이 나오네 했는데 그 유형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국가직 7급, 지방직 7급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떤 유형이냐면 소위 말하면 한능검형 그러니까 수능형 그러니까 수능 한능검형 그러니까 수능이랑 한능검이 약간 좀 비슷한 느낌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시험이 조금 시험지가 실제로 문제가 좀 느낌이 많이 다르거든.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유난히 그 수능 그러니까 한능검 같은 스타일의 문제들이 좀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7급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문제 11번. 여러분 문제 11번 보시면 여러분 이거 해설 강의 보기 전에 실제 시험지 가지고 계시죠? 인터넷 어디나 다운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방문각에서도 바로 다운받으셔도 되고 제 카페에도 사실 이거 바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또 다운받으시면 되고 그래서 시험지랑 같이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11번 같은 거 봐봐. 그러니까 실제로 뭐 영화 시나리오처럼 해서 사실은 왕과 신하가 대화하고 있는 거 있죠. 이거 원래 공무원 시험에서 이런 시험 잘 안 나와요. 인사혁신처 주관은. 그런데 지금 이런 유형이 나왔네. 그죠? 11번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러분 17번도 보시면
그러니까 어떤 역사신문 그리고 실제로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신문이 쓰는 한 대목을 잘라서 그걸 가지고 시험에 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딱 수능형이에요. 그렇죠? 또는 한능검에서도 약간 좀 이렇게 나오고. 근데 이런 문제들이 보니까 7급 쪽에도 좀, 자, 국가직에도 반영이 되고, 좀 지방직 7급에도 반영이 되고, 이런 문제들이 좀 나오고 있다. 자, 요거는 조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난이도 있는 문제는 한 두 문항 정도, 10번이랑 20번 문제. 그래서 요 두 문제 정도는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 사실은 뭐 전체적으로 좀 고르게 어느 정도 좀 회독이 되고 공부가 되신 분들은 그래도 좀 풀기에 크게 무리가 없는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시험은 좀 깔끔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 뭐 9급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7급도, 그러니까 최근에 한국사 관련된 시험 관련된 논란이 좀 있었잖아. 그리고 얼마 전에 사실은 경찰직 한국사 문제가 좀 시끄러웠던 적도 있었죠. 자, 그래서 최근에 인사혁신처 주간 시험은 보면 조금 문제가 깔끔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항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문제 1번으로 가는데 지금부터 해서 1번부터 문제 해설을 할 건데요. 제가 서두에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문제가 쉬운 문제들, 예, 그런 문제들은 여러분들 뭐 다 당연히 잘 맞추셨을 테니까 제가 빨리빨리 자, 진도를 빼도록 할게요. 그리고 조금 여러분이 보실 만한 것들, 그리고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들은 조금 차이가 있게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청동기. 예, 문제 너무 쉽네요. 그래서 정답 1번. 그쵸? 자, 그래서 더 설명이 필요한가요? 자, 비싼물이 토기, 신석기. 자, 철제, 철기. 그 다음에 사냥과 채집, 구석기.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요. 문제 2번 갑니다. 자, 미르치는 왕때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너무 스탠다드형이다. 그죠? 그래서 특히 중세 정치에서 최근에 출제율 1, 2위를 다투는 건 초기 국왕, 그리고 공민왕과 원가석기. 됐죠? 자, 근데 그 중에 초기 국왕의 업적. 그래서 정말 딱 스탠다드형이네요. 자, 자료 읽어봤더니 누구야? 노비안건법을 시행하는 광종이잖아요. 그래서 광종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근데 제2보 광종 맞잖아. 귀법사 광종이잖아요. 준풍 광종이잖아. 광덕, 준풍 다 광종이죠. 자, 12목의 지방간 파견의 땡이 이름 누구야? 성종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정답은 4번. 너무 쉽다. 그쵸? 자, 그 다음 3번 문제로 갈게요. 자, 우리나라 토지제도와 관련된 건데, 자, 이 토지제도 문제도 사실 뭐 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예요. 자, 왕건은 역분전 맞잖아요. 그 다음에 신문왕은 관료전 지급하고 노급해제도 맞잖아. 자, 그 다음에 세조는 현직 관리에게만 과전 직전법 맞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4번, 이게 뭐야? 먼저 눌러졌네?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지금 뭐냐면, 목종 때 인품과 공복을 기준으로 하는 토지 지급, 그리고 시정전시가라고 했는데, 틀렸죠. 자, 그래서 시정전시가는 누구야? 그러니까 목종의 아버지 경종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목종이 아니라 경종이지. 그래서 정답 4번. 그래서 이 문제도 그냥 무난했어요. 자, 문제 4번 갑니다. 자, 가에서 라식에 있었던 사실 옳은 것 했는데, 자, 이거는 그 한국사 전체 출제율 1위. 그러니까 삼국의 발전과 항쟁이잖아. 그쵸? 그래서 각 시기별로 있었던 주요 사건들. 그쵸?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이게 어느 시기에 들어가니 이렇게 나오는 이런 유형의 문제예요. 그쵸? 그래서 보통 이제 고대 정치를 얘기할 때 가장 기본형이 국왕협적을 바로 찍어 들어오는 거.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거. 거의 안 틀리는 거. 그죠? 요 유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순서 맞추기 문제가 있어. 그죠? 네, 그래서 또는 가나, 그리고 그 사이에 들어갈 걸 골라라. 그럼 이거 어차피 이것도 똑같은 거지. 그죠? 그래서 순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똑같이 시기 구분 문제이긴 한데, 완전히 순서를 맞추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각 시기별로 사건들을 이렇게 배치해보라는 이런 형태의 또 문제가 있죠. 그래서 고대 정치 문제는 이렇게 크게 보면 한 3개의 유형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 3개의 유형 중에 지금 하나의 유형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문제 들어갈게요. 자, 신라가 대가야를 병합했다. 그럼 이거 언제야? 진흥왕이죠. 진흥왕. 그럼 진흥왕이면 어디로 가야 돼? 자, 진흥왕이면 자, 율령반포가 법흥왕이니까 자, 어디로 가? 다루 가네요. 틀렸네요. 자, 그 다음 고구려가 한반도에서 낙랑군을 축출했다. 그럼 이거 언제야? 4세기 미천왕 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4세기 미천왕이니까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자, 그래서 침류왕 때 자, 불교 공인하는 이게 이제 4세기 이제 후반 얘기니까 요 앞으로 들어가야 되네. 됐죠? 그래서 가식인데요. 틀렸네요. 자, 그 다음 백제가 사비를 천도했다. 그럼 사비를 천도했으면 언제야? 6세기 성왕 때죠. 그래서 6세기 성왕이니까
이거 다시 딱 맞네요.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정답 3번이지.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정답 3번인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만 얘기하면 6세기 상황을 물어보는 문제가 최근에 좀 많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 재작년에는 7세기 쪽이 좀 유행하긴 했는데 6세기 문제에서 사실은 똑같이 6세기 버풍항 상황이 재위기가 겹치기 때문에 사실은 버풍항 상황 문제가 나오면 약간 여러분이 당황할 수 있어.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뭐라고 정리했냐면 시험에 나오는 주요한 사건은 버풍항이랑 상황은 겹치는 게 없다. 그래서 자 무조건 상황과 버풍항이 나오면 버풍항을 앞으로 보내고 상황을 밑으로 내리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가 상황이고 여기가 버풍항이잖아. 그러니까 버풍항 상황 순서 딱 맞잖아요. 그쵸? 그래서 정답 3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북한산 순수비는 진흥항이잖아. 진흥항. 그러니까 이것도 어디로 가야 돼? 다루 가야 되네. 됐죠? 그래서 틀렸네요. 자 정답 3번이었습니다. 자 그다음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입니다. 5번. 자, 5번 문제인데, 자, 5번은 이 인물. 근데, 인물사 문제 원래 어려운데, 근데 지금 이 경우는 그동안 너무 많이 나왔던 인물이야. 그래서 구한말 정통 보수의 대표. 그래서 바로 면함 최익형과 관련된 너무 유명한 개항 오불가소죠. 개항 오불가소. 그쵸? 그래서 저들이, 외인이라고 하나? 실은 양적입니다. 라는 너무나 유명한 외양일체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인물은 면함 최익현이에요. 자, 문제 들어갑니다. 자, 조선책략 입수에서 군에 소개했다. 이러면 누구야? 이거는 1880년 2차 수인사로 일본을 갔던 김홍집이잖아. 김홍집. 그래서 틀렸네요. 임병창과 함께 독립의금부. 여러분, 독립의금부가 1912년에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면함 최익현은 그 을사의병장, 대표적인 을사의병장이고 이 을사의병을 일으켰다가 대마도로 끌려가서 1906년에 순국하잖아. 그러니까 국권비탈의 모습은 최익현이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국권비탈 이후에 만들어지는 자 비밀결사 조직이랑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임병찬은 면함 최익현의 수제자예요. 됐죠? 그래서 최익현이 죽고 나서 나중에 임병찬이 독립의금부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예 시간이 틀렸고요. 자, 서운철폐 반대하면서 흥선대원군을 탄핵했다. 맞죠? 그래서 중전 민씨가 발탁을 해서 사실은 그 무서운 대원군을 정계에서 전격 사실은 물러나게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 대원군의 저격수가 바로 면함 최익현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동부승주로서 자, 상소문 올려서 자, 대원군을 날리지. 그죠? 자, 그래서 3번이 딱 맞는 말이네. 뭐 수업 시간에도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이었죠. 자, 그다음에 4번. 일제 침략상을 고발한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이러면 백암 박은식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닌데요. 자, 그래서 정답 3번이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 갑니다. 6번. 자, 다음 과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됐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것도 딱 스탠다드형이야. 조선후기 제도사는 물어볼 게 비변사밖에 없다 그랬잖아. 사실 하나 더 있죠. 사실은 5군형 군사제도인데 그 5군형 군사제도를 물어들어오면 조금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고 그 다음에 가장 스탠다드형은 비변사입니다. 됐죠? 그래서 문제 딱 봤더니 비변사야. 그래서 비변사에 대한 설명으로 그것도 옳지 않은 거. 부정형 고르는 거죠. 자, 삼포혈안 중에 상설 이, B 무조건 틀렸지. 여러분, 제가 비변사 얘기할 때 이 공문 기출이 계속 기출이 부르기 때문에 사실은 나왔던 게 계속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특히 그런 데서는 실수가 없어야 돼. 여러분, 그 공무원 시험에서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좋은 결과를 맞으시려면 그리고 좋은 결과를 빨리 얻으시려면 그러니까 정말 디테일하고 어려운 내용, 신비롭고 놀라운 걸 다 맞추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틀리지 말아야 될 거.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많이 얘기 들었던 거. 그리고 기출에서 반복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나올 확률이 높은 거. 이런 데서 실수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비변사 문제는 항상 이거라 그랬잖아. 자, 그래서 일단 비변사 1, 2, 3, 1, 2, 3, 1, 2, 3 얘기하는데 첫 번째 뭐라고요? 중종 때 삼포회란을 계기로 해서 임시기구로 설치되었다. 그 다음 2, 명종 때 을묘외변을 계기로 해서 상설기구화되었다. 틀렸잖아. 그래서 항상 이 1, 2번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3, 선조 때 임진왜란을 계기로 해서 최고 의결기구가 되었다. 근데 이게 의외로 잘 안 나와. 그리고 항상 뭐가 나오냐면 1, 2번을 바꿔치기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삼포회란으로 상설, B, 삼포회란을 계기로 해서 처음으로 임시기구로 만들어지는 거고 그러면 상설기구화, 상설화되는 건 언제야?
을묘해변을 계기로 해서 상설해야 된다. 항상 이게 나온다 그랬죠? 바로 정답이네. 됐죠? 그래서 1번이 그냥 정답이잖아요. 됐죠? 자, 흥선대원군 시기에 자, 사실상 폐지되었다. 뭐 맞는 말이고요. 그다음 본래 외적을 침입에 대비한 임시기구였다. 당연하지. 그래서 이름이 비변사, 변란에 대비하는 기구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임진왜란을 계기로 해서 자, 그 다음에 자, 정무 전반을 관할하는 최고 의결기구가 됐다. 그래서 요건 뭐 가장 기본이라 그랬잖아. 그리고 3번은 보통 3번 갖고 틀리고 맞고 잘 안 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정답 1번. 그죠? 항상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되죠? 7번 볼까요? 자, 의병 문제인데 여러분 이 의병 문제는 근데 사실 조금 독특하긴 해요. 지금 이 의병은 보통 이제 의병을 물어볼 때 어떻게 주로 물어보냐면 의병 문제는 그러니까 근현대사의 의병들을 물어보든가 아니면 정근대사의 특히 외란과 조선시대, 외란과 호란 때 뭐 의병을 물어보든가 보통 이제 그렇게 문제가 이렇게 좀 나누어지는데 물론 둘 다 이렇게 잘 나오는 건 아니야. 근데 이 문제는 특이한 게 그 두 시대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시대 통합형으로 나왔지. 그래서 1, 2번을 보시면 근현대사고 3, 4번을 보시면 정근대사야. 그죠? 네, 그래서 뭐 새로운 시도네요. 자, 갑니다. 자, 근데 문제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신도속 맞잖아요. 자, 군대 해산 이후에 13도 창의군. 여러분 여기까지가 1907년이라 그랬죠. 자, 그리고 서울진공작전은 1908. 됐죠? 그리고 이제 일본 놈들이 이거 의병도 가만 놔두면 안 되겠네. 그래서 의병 대토벌 작전, 남한 대토벌이 1909. 그래서 정미병 기억할 때 7, 8, 9. 됐죠? 자, 맞잖아요. 자, 그다음 3번. 3번 같은 경우에는 너 왜 먼저 넘어갔니? 자, 그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병자호란 때 정봉수, 이립 등이 의병을 일으켜 틀렸는데. 이거 요즘에 그리고 트렌드라 그랬죠? 자, 병자호란 때 쳐들어오는 건 누구야? 청. 됐죠? 한 번만 더 할게요. 그러면 1627년 정묘호란 때 쳐들어오는 게 후금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1636년 병자년에는 후금이 국호를 이미 청으로 바꾼 다음이야. 그러니까 후금이라는 나라는 없어진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게 중국 왕조로 시험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게 시간을 물어본다 그랬잖아. 그리고 요즘에 병자호란 정묘호란에서 이렇게 구별시키는 게 트렌드라 그랬죠. 그래서 그 트렌드가 그대로 반영된 문제야. 됐죠? 그래서 정답은 그냥 트렌드에서 나왔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뭐 맞는 말이고 임진왜란 때 의병. 됐죠? 그래서 정답 3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갈게요. 자, 통감부 지배 시기의 정책. 근데 보세요. 이런 것들은 이제 무슨 문제냐면 통감부 지배 시기라 그랬으니까 이 문제는 정확하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근현대사에서 사실은 이 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시간을 아주 정확하게 봐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통감부의 설치가 언제냐면 을사늑약이 체결되면서 우리가 외교권을 강탈당하잖아. 그래서 원래 조선 통감부의 역할은 뭐냐면 바로 조선의 외교적 업무를 대행하는 거지. 왜냐하면 조선이 그러니까 대한제국이 외교권을 일본에게 뺏겼으니까. 그러니까 됐죠? 그래서 을사늑약이 1905년 11월이고 그 다음에 바로 자 통감부는 1906년이 되면서 만들어져요. 됐죠? 그러니까 통감부가 있었던 건 1906년이지. 그런데 언제 없어지냐면 1910년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는 그러니까 경술국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일병합조약. 그러니까 국권 피탈이 되고 나면 원래 있었던 조선 통감부가 조선 총독부로 확대 개편되는 거야. 그러니까 1910년 국권 피탈 이후에는 통감부는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통감부 시기라 그랬으니까 시간이 어떻게 딱 한정되는 거야? 6에서 10으로 딱 한정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거만 찾아야 돼요. 됐죠? 그런데 그 중에 부정형이니까 아닌 걸 고르면 되네. 됐죠? 네, 시간을 좀 디테일하게 물어봤죠? 자, 들어갑니다. 자, 화폐정리, 바로 문제가 생겼는데. 여러분, 화폐정리 사업은 누가 하는 거야? 1904년. 자, 대한제국의 재정고문으로 왔던 일본인 메가다가 시행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메가다가 화폐정리 사업 언제 하냐면 1905년에 하잖아. 5년. 근데 통감부는 6에서 10인데 그럼 이거 시간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일본이 바로 틀렸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이 되는 거야. 자, 그다음 내장원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 여러분 내장원 혹시 뭔지 기억나세요? 내장원이 이렇게 여러 가지 국가 재정을 그러니까 끌어와서 원래는 이걸 그러니까 호조 오늘날로 말하면 기재부죠, 기재부. 그래서 원래는 탁지아문이 갖고 있었던 건데 그 고종이 대한제국 광무개혁 진행하면서 그러니까 고종이 좀 주도하기 위해서 이걸 내장원으로 많이 끌고 오잖아. 그래서 내장원으로 끌고 오는 개혁을
고종이 원래 광무개혁 때 좀 했던 거예요. 됐죠? 그런데 자, 대한제국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을 좀 압박하기 위해서 자, 이후에 자, 통감부가 만들어지고 나면 통감부에서 내정원이 갖고 있었던 이런 것들을 다시 다 뺏어오는 거야. 너네들은 재정, 그러니까 돈 문제에 신경 꺼라야.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광무개혁 때 했던 거에 대한 반동이지, 반동. 되죠? 그러니까 2번 맞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 자, 동양촉식 주식회사. 여러분, 이거는 연도까지 좀 외우면 좋다 그랬지? 그래서 동척. 언제라고요? 1908. 자, 그 다음 토지가옥 증명규칙. 자, 그래서 얘는, 여러 가지 그 토지에 대한 증빙서류 또는 소유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좀 법령을 개정하는 건데, 가장 기본 내용은 뭐냐면, 대한제국 내에서, 그러니까 한반도 내에서 외국인들이 토지 소유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정을 편하고 간소화시켜 주는 거잖아. 그죠? 자, 그래서 토지가옥 증명규칙은 얘는 1906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쏙 들어오네. 1908, 1906 다 들어오잖아. 여기까지 되죠? 네.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1번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되죠?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선지가 나온 김에 한마디만 더 하면, 여러분 그 일본이 토지 약탈하는 거 있잖아. 이거 되게 중요한데, 이걸 여러분 기억할 때 짝수로 기억하면 좋다 그랬잖아요. 토지 약탈이 본격화되는 게 언제라 그랬어? 이게 1904라 그랬잖아. 1904년 러일 전쟁 즈음이에요. 됐죠? 그래서 러일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1904. 됐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황무지 개간 요구권. 물론 그 보안의 여러 가지 활동으로 일본이 철회하긴 해요. 됐죠? 자, 그러나 황무지 개간 요구권. 됐죠? 그리고 러일 전쟁 일으키면서 철도부지, 군용지 이런 명분으로 해서 토지 엄청 뺏어가잖아, 얘네들이. 됐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 이게 1904고. 그 다음에 토지가옥 증명규칙이 1906이고. 그 다음에 동척이 1908이고. 그 다음에 1910. 자, 그래서 국권비탈 이후에 얘네들이 제일 먼저 만드는 게 뭐냐면 토지조사국이야. 됐죠? 그래서 실제로 토지조사 사업이 사실은 뭐 이때부터 시행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본다 그랬잖아.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한반도에 토지조사하고 얘네들이 여러 가지 이제 토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자, 그런 다음에 토지 약탈을 위해서 1912년에 토지조사령이라는 걸 공포하잖아요. 됐죠? 이 토지조사령 공포하면서 토지조사 사업 이 진행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땅을 뺏어가는 거 아니야. 됐죠? 그래서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그러니까 일제가 한반도에 와서 토지 뺏어가는 건 그냥 짝수로 기억하면 편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1904, 1906, 1908, 1910, 1912 여기까지 됐죠? 네, 그래서 쭈루룩 말 나온 김에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번 얘기 다 했고요. 자, 9번 갑니다. 자, 미수진 선생에 대한 건데 뭐 문제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리고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제가 그 이봉창의 사진과 관련된 얘기도 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선생은 이봉창 선생이에요. 됐죠? 자, 그래서 이봉창이 의거입니다. 자, 문제 들어갈게요. 훈코공은 누구야? 윤봉길이잖아. 그죠? 자, 만주에서 의열단 이러면 약산 김원봉. 그죠? 자, 하얼빈에서 이토. 그러면 이건 안중근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냥 무난했던 것 같아요. 그죠? 10번 볼까요? 자, 10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정부의 정책 했는데, 여러분께 이제 이 문제가 좀 어려워요. 이 문제가. 그래서 제가 이제, 요번에 이제 국가지 7급에서 한 2문제 정도 어려운데 10번이랑 20번이다. 이런 얘기를 앞에 서두에서 좀 말씀드렸죠. 이게 지금 10번 문제인데, 봐요. 일단 보시면, 이거 읽어보면 이게 뭔지는 알겠지. 일단 주어진 자료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사료는 유명한 사료는 아니야. 그런데 일단 내용을 그냥 읽어보면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에 뭐다 하고 그 정도는 알겠죠. 그래서 지금 뭘 하냐면 정부가 그러니까 양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적인 국가에 대해 전체적인 토지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토지조사를 하는데 근데 여러 가지 토지 규모나 소유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이런 소유권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자 토지 소유 증서 바로 지계를 발급한 거죠. 그래서 지계가 보이는 순간 무조건 답은 뭐가 된다 그랬어? 대한제국 광무개혁 때 양전지계 사업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지금 대한제국의 양전지계 사업이야. 여기가 됐죠. 그러니까 이게 자료를 읽는 데는 문제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가 왜 어려웠냐면 선지가 조금 낯선 게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푸셔야 돼요. 자, 갑니다. 양자문에서 양전사업을 추진했다. 이거 맞지? 그쵸?
자, 그래서 미국인 측량사도 이제 불러서 1898년에 사실은 양자문에서 양전사업 합니다. 되죠? 자, 그 다음, 2번. 조사한 토지의 지적도와 토지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요선지가 어렵잖아. 그치? 이게 뭐야, 이게 뿅,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지계화문에서 지계발급 사문을 했다. 그럼 요 정도는 여러분 구별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1898년에 양전지계사업에서 양지화문이 미국인 측량사까지 초빙해서 양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계화문에서는 지계발급 사무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언제냐면 1901년이고. 그러다 나중에 1902년이 되면 이 업무가 또 통합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러일 전쟁이 발발한 직후에는 일본의 간섭으로 중단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이 지계발급은 전국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요.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을 했다 그랬잖아. 그쵸? 네, 그러면 보세요. 그럼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나머지 1, 3, 4는 다 맞네. 그러고 2번은 잘 모르겠어. 그래서 답이 2번이 돼야 돼요. 여기까지 됐죠? 이렇게 풀어야지. 실제로 뭐 지적도랑 토지재단, 그러니까 토지재단은 원래 작성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답이 안 되고 문제는 이걸 알아야 돼. 지적도. 그러니까 양전지계 사업에서는 지적도라는 걸 만든 적은 없어요. 됐죠? 지적도는 언제 만드는 거냐면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1910년대 일본이 제일 먼저 들어와서 하는 게 뭐냐면 토지 약탈. 바로 토지조사 사업이잖아. 그래서 이게 토지조사 사업 때 한 거예요. 됐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토지조사 사업 때 무슨 뭐 지적도를 만들었는지 지질도를 만들었는지 알게 뭐야.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양전지계 사업에서 기본적으로 좀 정리를 해두는 1번, 3번, 4번이 맞다. 이걸 정확하게 딱 알아야 답이 2번으로 나와. 근데 내가 만약에 대한제국 양전지계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1, 2, 3, 4번을 정확하게 잘 만약에 몰랐잖아요. 그럼 2번 선지가 되게 낯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모르는 내용이랑 2번이랑 같이 섞여버리니까 그러면 답이 안 보인다고. 됐죠? 네, 그래서 10번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10번에 대한 말씀드렸고요. 자, 11번 갑니다. 자, 11번. 이게 아까 그런 유형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이거는 그냥 이 문제 딱 띄워다가 수능 시험지에다 딱 넣어도 너무 자연스러운 문제야. 됐죠? 소위 말해서 딱 수능형이죠. 됐죠? 또는 한능검에서 이런 스타일 나오는데, 지금 이제, 근데 문제는 되게 쉬워요. 이게 무슨 시나리오의 한 컷, 영화 시나리오의 한 컷 같은 건데, 어전에서 구간과 시내가 대화하고 있잖아. 그쵸? 그래서 봤더니 뭐라고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자, 우리, 그 나라에 지금 농소가 없다는 거야. 그리고 농소가 실제로 지방에 따라 다르지 않냐. 잘 되는데 안 되는 데 있고 지방마다 풍토도 다르지 않냐. 그리고 방법도 각기 다를 텐데 그럼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이제 감사가 뭐야? 각도의 그러니까 수령들의 대빵인 관찰사, 감사 같은 말이라 그랬죠. 그래서 고을에 나이가 많은 그래서 농사의 경험이 많은 농부들에게 이제 물어봐서 그들의 경험담을 모아서 우리 실정에 맞는 우리의 농사를 만들겠다는 거잖아. 그럼 이거 무슨 얘기예요? 농사 직설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농사 직설을 편찬하게 했던 국왕은 누구야? 조선의 세종이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는 세종으로 바뀌었어요. 자, 문제 들어갑니다. 자, 대보단을 설치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답이든 답이 아니든 하여튼 숙종선지는 최근에 9, 7급을 넘나들면서 엄청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자, 창덕궁에 대보단 만든 거 누구야? 숙종이잖아. 숙종. 그죠? 그래서 1번 숙종 아닌데요. 자, 그 다음에 개미자. 자, 단절됐던 금속가공 기술을 금속활자를 계승했다. 그게 개미자라 그랬죠? 개미자 언제야? 태종. 그죠? 자, 그 다음에 여민낙 정감보를 창안했다. 그래서 여러분 세종은 음악 쪽 조예가 굉장히 깊었던 사람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정답 3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기후약조. 이러면 여러분 조심해야 돼. 기후약조는 광해예요. 광해. 됐죠? 만약에 세종 때도 근데 일본이랑 무역협정 하나 맺잖아. 걔네 이름이 뭐지? 걔는 개해약조야. 개해약조. 됐죠? 구별하셔야지. 자, 이렇게 해서 11번 맞고요. 자, 12번. 자, 12번 이제 시기하고 나왔는데 이것도 뭐 기본적으로 크게 뭐 많이 여러분 어렵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자, 시작해 봅니다. 첫 번째는 뭐야? 제일 먼저가 경기도에서 대동법 시행하는 거네. 누구야? 광해. 그죠? 자, 그 다음이 누구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읽어봤더니 뭐예요? 그 다음이, 자, 영정법이네. 영정법. 전세를 고정시키는. 됐죠? 영정법은 인조잖아. 그러니까 광해 다음에 인조. 자, 그리고 그 다음이 뭐냐면 신해통공이네요. 신해통공. 그래서 맨날 나오는. 됐죠? 그래서 정종. 자, 그리고 상민에게 거둬 이게 뭐야? 호포법. 이런 뭐예요?
대원군이 시행하는 거죠. 고종 때.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문제 뭐 너무 쉬웠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13번 갈게요. 자, 이 문제도 그냥 스탠다드형이라. 자, 수만 명이, 자, 일단 장소. 항상 밀라는 뭘 체크한다? 장소. 진주야. 자, 그리고 머리에 흰송을 둘렀대. 그래서 뭐라 그래요? 백건당의 난이라고도 해요. 됐죠? 자, 끝났네요. 자, 읽어보니까 뭐에 대한 거야? 1862년 철종 때 임술 밀란과 관련된 거죠. 그쵸? 임술 밀란. 임술 농민봉기지. 됐죠? 자, 갑니다. 신의 박해로, 여러분, 신유박해. 여러분, 신유박해는 언제야? 1801년. 이건 순조 때잖아. 여러분, 이거 시간 차이 좀 제법 있어요. 됐죠? 순헌철이잖아. 그죠? 자, 그래서 1번, B. 그 다음에 여러분, 이필제의 난은 최근에 오답선지로 조금 보이네. 그러니까 눈도장만 찍고 갑시다. 됐죠? 그래서 이 이필제의 난은 대원군 집권기에 있었던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그냥 가볍게만. 됐죠? 계속 오답으로만 살짝 요새 보이네. 그 다음, 전봉준, 사발통문이, 이런 뭐야? 도항농민운동이잖아. 그쵸? 그래서 B,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삼정유정청 나왔네요. 여러분, 삼정유정청은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말씀드렸어요. 오직, 어디에만 해당된다? 임술밀란. 그러니까 임술밀란에만 해당되는 게 삼정유정청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홍경래난. 근데 임술자, 예를 들어 B 무조건 틀리는 거야. 또는 동학농민운동인데 이제 정부가 삼정유정청 B 무조건 틀리는 거야. 그래서 삼정유정청은 오직 언제 임술 밀란이랑만 상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오케이. 자, 정답 4번이었고요. 자, 그다음 갑니다. 자, 14번. 자, 가나. 자, 가나 사건에 있었던 시간선 잡는 건데, 자, 이것도 문제 되게 무난해요. 그죠? 자, 윤관이 여진을 공격해서 구성을 쌓았대. 그럼 이거 언제라 그랬어요? 자, 이건 예종. 그죠? 네, 그래서 자, 윤관이 여진한테 져서 별무반을 편성하는 건 숙종. 그런데 그 별무반으로 여진의 근거지를 토벌해서 동북구성을 쌓는 건 언제라고요? 예종. 그래서 고려 예종이에요. 자, 그 다음 최충원이, 이건 그냥 최충원 집권기네. 그죠? 교정도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예종에서 무신집권. 그래서 그 사이 그냥 고르면 되잖아. 그렇죠? 그런 문제야. 자, 강화도로 천도했다. 여러분, 강화천도 그리고 대몽항쟁하는 건 언제야? 이거는 사실은 최충원이 아니라 최우집권기잖아요. 최우집권기. 틀렸잖아. 됐죠? 그래서 틀렸네요. 요거 이제 뒤니까 최충원 아들이 최우 아니야. B. 이자겸의 난. 맞네. 요 사이에 들어가네. 이거 언젠데? 인종. 그죠? 묘청의 성천도 똑같은데? 인종. 그냥 요거 인종 때 요거 물어보는 문제네. 그쵸? 그래서 니은도 맞고 티읕도 맞아요. 그 다음에 강감찬. 강감찬 나오면 이거 언제야? 이건 8대 국왕 현종 때잖아. 현종. 그러면 예종 앞에잖아요. 됐죠? 가보다 앞이니까 못 들어오지.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을 고르시면 돼요. 됐죠? 네. 그래서 니은 디귿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제 15번 갑니다. 15번. 자, 가인물에 대한 건데, 여러분, 가인물은 제가 수업 시간에 조금 말씀드렸는데, 원래 이 인물사 문제가 되게 잘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가 근현대사잖아. 근데 근현대사에서 물어본 인물사 문제가 실제로 여러분이 느끼기에 조금 더 난이도가 있다고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은대사에 비해서 우리가 근현대사에서는 인물을 참 이제 이런저런 인물들을 참 많이 배우잖아요. 그죠? 근데 예전에 그 공산주의 이력 때문에 예전엔 좀 시험에 안 나왔는데 이제는 좀 시대도 많이 지났고,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945년 그 해방의 공간 속에서 한반도는 사실은 몽양 여운형을 빼고는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공산주의 이력 때문에 시험에 잘 안 나왔던 건데, 최근에는 이제 또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몽양 여운형에 대해서도 시험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또 몇 번 출제가 된 적이 있죠. 근데 이번에 다시 나왔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가인물들로 봤더니 누구야? 몽양 여운형이네요. 그렇죠? 자, 1번. 건국동맹 결성해서 일제 패망과 광복을 대비했다. 맞는 말이죠. 그죠? 네, 맞죠? 그래서 이 건국동맹이 바로 45년 8월 15일 광복의 그날 건국준비위원회로 바로 확대 개편되는 거잖아. 그죠? 자, 그 다음 김규식과 함께 자합작위원회. 맞죠? 그래서 자합작위원회 활동 맞지? 그죠? 네, 그래서 니은도 맞고요. 죄송합니다. 자, 다시 할게요. 자, 계속. 그래서 이거 이제 내가 잘못 눌렀어. 그러니까 맞잖아요? 그 다음에 김규식과 함께 자합작위원회 활동 맞아요. 그래서 맞네. 근데 문제는 이제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잖아. 그죠?
자, 그다음에 3번. 민족 역량을 총직결시키는 조선인민당. 근데 봐봐. 이제 이게 약간 좀 어려울 수 있어. 여기서. 보세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아주 인물사 문제가 원래 기본적으로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 근데 이 문제도 특히 또 몽양 여운형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쉽진 않아요. 봐요. 그러니까 여운형이 조선인민당을 결성했다. 이걸 알아야 문제가 풀려. 됐죠? 왜냐면 요 밑에 선지가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평양에서 개최된, 그러니까 3번과 4번이 아주 어려운 건 아닌데, 사실 이제 공부가 조금 이제 덜 되시면, 이게 조금 정확하게 안 되신 분들은 1, 2번까지는 뭐 오케이 하더라도 3, 4번은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평양에서 개최된 전조선 재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에 참석했다. 근데 이게 원래 정식 명칭은 다 쓴 거야. 근데 보통 이렇게 안 해.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냐면, 이걸 그냥 교과서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남북연석회의라 그래요. 그러니까 유엔 소총회에서 최종적으로 한반도에 대한 사실은 그 거의 분단과 다름없는 남한만의 총선거가 결정되자 그것만은 막자. 이러면서 이제 북한에서 김일성, 김두봉, 그리고 남측에서 김구, 김규식이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래서 4김회의를 하잖아. 이걸 보통 우리가 남북연석회의라 그래. 근데 원래 이게 이제 정식 명칭은 타이틀이 좀 길어. 그래서 전조선 재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야. 그리고 이걸 일명 뭐라 그러냐면 남북, 그래서 지도자 회의라고도 불러.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요런 이제 좀 막 이런 이제 이 이름이 조금 약간 또 낯설게 느껴질 수 있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평양에서 분단만을 막아보자. 그래서 평양에서 열렸던 그냥 남북연석회의라는 게 딱 눈에 보이면, 그러면 여운형을 조금 공부했었던 분들은 여운형이 47년에 그 극우파에 서 암살당하잖아. 근데 지금 분단이 확정되는 지금 이 분위기는 사실은 48년 분위기 아니야. 48년. 그래서 48년 이게 실제로 분단만은 5월 50총선거만은 막아보자. 그러면서 이게 4월에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48년에는 이미 여운형은 세상에 없어요. 됐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건 4번.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근데 요 두 내용에서 아직 공부가 조금 꼼꼼히 안 되신 분들은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죠. 그렇죠? 여기 이제 누구랑 찍어주세요. 그리고 말 넘김에 한 번 더 얘기하면 그 광복 이후에 남북한의 지도자들의, 그러니까 자신의 정당이 있잖아요. 됐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시험에서 사실은 좀 물어본 적이 있어요. 특히 지금 이 주제가 대한민국 수립 과정과 관련된 얘기잖아요. 여기는 누가 뭐래도 근은대사 전체 출제율 1위야. 그러니까 여기는 되게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도 좀 물어봅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대비하셔야 되고요. 자, 말 넘김에 마지막으로 얘기하면 여운형의 대표적인 정당은,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면 좋아요. 인민당. 그래서 처음에는 원래 조선인민당인데 나중에는 이 조선인민당이 이름이 또 나중에 여운형이 이걸 근로인민당으로 바꿔요. 됐죠? 그러니까 뭐 조선인민당, 근로인민당 두 개를 외우자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인민당이라는 이름은 누구만 썼냐면, 그러니까 여운형만 썼던 거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 얘기로 갈게요. 그러면 이제 정답 어떻게 되는 거야? 정답 4번이지. 그죠? 네, 그래서 4번 문제는 사실 그렇게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됐죠? 네, 아니 15번 문제는 정답 4번입니다. 16번 갑니다. 자, 밀주진 철도에 대한 거예요. 철도. 자, 밀주진 철도에 대한 건데, 이거는 좀 그 사료가 되게 유명한 건 아닌데, 근데 여러분 읽어보면 대충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종점이 되는 게 초량이래, 초량. 됐죠? 근데 여기에 역을 만드는데 막 20만 평이나 일본 놈들이 뺏어갔다는 거야. 근데 봤더니, 철도래잖아, 철도. 됐죠? 그래서 이 철도 부설,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철도 부설권을 가장 많이 여기에 집착하고 많이 따낸 놈들이 일본 놈들이잖아요. 지금 이제 그거와 관련된 얘기네요. 됐죠? 그런데 이 종점이 초량이니까 초량이 바로 외관이 설치됐던 지역 아니야. 됐죠? 그래서 부산 초량이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 철도는 뭐가 되냐면 경부선철도가 돼요. 됐죠? 그래서 철도는 경부선입니다. 자, 문제 들어갈게요. 자, 군영철도 명분으로 개통되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부선, 경의선, 완공 얘기할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 그래서 이건 시간 연도 아주 정확하지 몰라도 돼. 근데 대충, 그러나 어떻게 아셔야 되냐면 러일 전쟁 중 이건 꼭 아셔야 돼요. 되죠? 자, 그다음 부설 위해서 여러분 한성종기 회사는 뭐야? 이거는 미국인 콜브랑 함자에서 만들었던, 이건 전차잖아, 전차. 됐죠? 전차 다니는 거잖아. 그지? 그리고 전차는
99년에 이미 사실은 전차는 운영이 되잖아요. 그리고 한성전기회사 자체가 설립되는 건 98년이고 전차가 운행되는 건 99년이고 근데 이건 지금 러일전쟁 그러니까 지금 1905년 상황 아니야. 됐죠? 경부선철도가 만들어지는.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이분 아무 상관없는데요. 그죠? 자, 그 다음 부설 과정에서 한국인의 토지와 가옥을 강압적으로 수용했다. 약탈하는 거. 그 여기 있잖아. 20만 표. 됐죠? 네. 그래서 요거는 요 내용이랑도 좀 호응하지. 그치? 4번. 자, 일본 부설의 각종 이권 획득하고자. 맞잖아요. 군사적으로 위협하기도 하고. 특히 철도 부설을 방해하거나 그런 조선인들이 잡히잖아요. 그러면 일본 애들이 어떻게 했냐면 당시에 꼭 공개 처형했어요. 그래서 만약 이걸 방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겠다.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이들이 또 나섰죠. 자, 그래서 정답은 상관없는 거니까 2번입니다. 됐죠? 네. 자, 이제 17번 가시죠. 자, 17번 문제도 여러분 그런 문제예요. 보시면 이게 일반 인쇄 신청 문제는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딱 수능형이지. 이렇게 가상의 신문 꺼내놓고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이렇게 물어 들어오는 거. 됐죠? 근데 뭐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시에서 백제문화 재현 행사를 했는데 근데 이게 잘못됐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높은 관직 이렇게 해서 그 복색을 보여주는데 가장 높은 관직 좌평이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는 거야? 봤더니 황색 옷을 입고 있는 거야. 그런데 백제 복색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사복색제가 아니라 삼복색제라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자, 비, 청. 됐죠? 그런데 무슨 황색이야, 황색은. 그것도 제일 높은 좌평이 무슨 황색을 입고 있어. 그래서 역사 교수가 이거 잘못됐다. 그러니까 특정시에서 지금 문화 재현 행사를 했는데 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게 이제 신문기사에 나온 거야.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1번.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요. 근데 여러분 문제 유형을 한번 봐주세요. 됐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좀 나온다.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 18번 갑니다. 자, 18번 다음 왕 때 있었던 조형물 했는데, 이 문제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봤더니 이게 무슨 얘기야? 대리석으로 만들었던 경천사 10층 석탑이죠. 그리고 경천사 10층 석탑은 수업 시간에도 많이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부처는 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숫자에도 양의 숫자, 음의 숫자가 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홀수가 양의 숫자, 짝수가 음의 숫자야. 그래서, 부처의 현신인 수투파, 탑은요, 짝수로는 올라가면 안 돼. 홀수로 올라가야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3, 5, 7, 9, 12, 13 이렇게 가야 돼. 그런데 봐봐. 짝수탑 보이죠? 이게 뭐야? 짝수탑이잖아. 이거 왜 그렇다 그랬어?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러냐면 음양오행을 모르는 무식한 몽골 놈들 때문이야.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경천사 10층 석탑이 만들어진 건 언제다? 바로 원간섭기. 됐죠? 네, 그래서 원간섭기입니다. 그래서 원간섭기 조형물인데 보세요. 원간섭기 조형물이 있었던 이 가왕. 근데 이 가왕은 정확하게는 충목왕인데 몰라도 돼. 그러니까 하여튼 원간섭기 왕. 이 원간섭기의 왕들은 왕 이름에 이렇게 전부 충자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충열, 충선, 그 다음 충숙, 충해, 충목, 충정 해서 충충충 이렇게 6명 아니야. 그러니까 이 충자 들어가는 왕들은 다 어차피 원간섭기잖아. 그러니까 문제가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원간섭기의 고시대를 생각해보면 그때까지 만들어지지 못했던 문화재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부탑 석가탑은 그러니까 불국사 이거 통신라 아니야. 그거 당연히 있었지. 그렇죠? 그 다음에 법정국사 지강국사탑 이것도 고려 때 탑인데 이건 똑같이 고려인데 그러면 이 고려가 먼저야 이 고려가 먼저야 몰라. 그냥 놔두시면 되죠. 그 다음 관촉사 석조미룰 이거는 꼭 기억해야 된다 그랬잖아. 이거는 고려 초 그러니까 사실은 지방 호족들의 자신감의 표현이다. 그래서 아주 지방색을 강하게 드러낸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통일신라 때 완벽한 비례미, 균형미 그런 거 다 깬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건 고려 초 시간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이건 꼭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봐요. 그러니까 이제 1번, 4번은 날라갔고 그 다음에 3번 정확하게 몰라도요. 답은 그냥 4번으로 나와. 원각사 10층 석탑은 언제야? 이건 세조가 만든 거 아니야. 그래서 서울 한복판에다 만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조선 세조니까 이건 고려시대니까 당연히 2번은 볼 수가 없지. 미래에 만드는 거니까.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이 원각사 10층 석탑은 이 말씀도 드렸어요. 경천사 10층 석탑이랑 생긴 게 거의 똑같다 그랬지. 왜냐면 이 원각사라는 사찰을 만들 때 세조가 자기가 봤던 가장 괜찮아 보이는 사실은 탑이 경천사 10층 석탑이었기 때문에 얘랑 똑같이 만들어라. 그래서 실제로 거의 똑같이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향을 주는 거니까. 됐죠? 그래서 정답
2번. 이거는 시간을 디테일하게 몰라도요. 기본적으로 탑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만 좀 아시고 계시면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으로 가시죠. 자, 19번입니다. 자, 밀진 그에 발생한 사건이야. 자, 요거는 근현대사에서 뭐 가장 대표적인 거죠. 그냥 해를 그냥 좀 디테일하게 찍어서 물어보는 건데, 그런데 이거는 주요 사건 해를 뭐 다 몰라도 가장 굵직굵직한 걸 좀 알고 있으면 좀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건 문제 선지에 따라서 이렇게 찍어 들어오는 문제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문제 읽어보시면 무슨 얘기냐면, 자, 동아일보, 조선일보 이 두 신문들이 다 폐간됐대잖아. 그런데 문제는 그게 전해래, 전해. 그렇죠? 그게 이게 1940년에 폐간되니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이 시간은 1941년이겠죠. 그렇죠? 자, 문제 들어갑니다. 천유지법이 너무 멀어요. 그죠? 25년인데요. 자, 한국독립당 건국강령. 여러분, 우리가 임시정부편에서 이건 무조건 외우는 거잖아. 그래서 건국강령 언제라고요? 41. 그냥 그 정답인데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조선의용대. 여러분, 이거 연도 무조건 외워야 돼. 조선의용대 중국 관내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자, 무장독립군. 원준 중요하지. 38. 이게 바로 우한에서 만들어진 거잖아. 그 다음에 조선총독부가 자, 총동원령 발표하고 만드는 자,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 여러분, 요 단체 하나는 기억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쵸? 자, 그래서 이게 총동원령 발표 바로 직후야. 그러니까 얘네 둘이는 똑같네. 38에 38. 됐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2번입니다. 되죠? 그래서 이 문제는요, 사실은 이렇게 해를 찍어 들어오는 문제 중에 이게 지금 다 유명한 것들이니까 사실은 문제가 이렇게 많이 안 어려웠던 거야.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 문제 유형 중에는 이게 선지를 낯선 거 한 2개만 꺼내놓으면 여러분은 완전히 멍하게도 할 수 있어요. 됐죠? 그래서 유형은 그런데 근데 대신에 뭐 좀 논란이 없게끔 그리고 좀 깔끔하게 그냥 문제를 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문제로 가실까요? 마지막 20번입니다. 자, 근데 이 마지막 20번은 제가 앞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문제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쉬운 문제 아니야. 그래서 아까 10번이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좀 어려워요. 자, 보세요. 일단 다음 사건의 시기 순서인데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유엔 한국위원단이 총선과 감시와 협의를 할 수 있었던 그 지역에서 효과적이고 통제적인 사법권을 보유한 합법정부가 수립되었대요. 됐죠? 그럼 여기서 이제 끝난 거야. 그러면 지금 이걸 말하는 시점은 지금 언제냐면 일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유엔 한국위원단이 실제로 활약을 했던 건 어디밖에 없어? 남한밖에 없잖아. 왜냐면 유엔 소총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렸는데 그 유엔 총회에서 결정을 내렸는데 38도 이북은 북한과 소련군이 그러니까 유엔 감시위원단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거기로 들어가질 못하잖아. 그래서 실제로 이제 남측만 들어오게 되고 이러면서 유엔 총회 결정이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좀 난감한 상황이 되지. 그래서 48년 2월에 급히 유엔 임시총회가 소집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유엔 임시총회에서 한반도에 대한 최종안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난 다음 얘기잖아. 왜냐하면 지금 이제 문장을 읽어보면 선거가 끝난 거야. 그러니까 50총 선거가 끝난 거지. 그리고 그 다음 봐봐. 합법정부도 이미 수립이 된 거야.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이 48년 8월 15일이니까 48년 8월 15일 이후예요. 그죠? 그러면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래서 이 위원단은 지난번 인민의 표현의 자유된 의사에 기초해서 뭐 이제 정부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대한민국 정부가 잘 되기를 바란다. 뭐 이런 얘기야. 맞지?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이건 지금 뭘 할 수 있냐면 이 사료를 알면 좋은데 그러니까 모르잖아. 지금 모른다는 가정 속에서 해볼게요. 근데 모르더라도 일단 이 글이 이 정도는 알 수 있겠어요? 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얘기인 거야. 이 얘기는 지금. 그지? 이제 이 정도는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쉬워요. 나는 되게 명확해. 그러니까 안전보장 이사회. 이거는 뭐냐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잖아요. 뭐 안전보장 이사회가 유엔 말고 또 있어? 그런데 북한군과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평일 항해를 조성한다고 단정졌대.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유엔은 회원국들에게 권고해서 대한민국에 원조를 제공할 거래. 그래서 이게 6.25 전쟁 터지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유엔군의 참전이 결정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유엔군의 참전은 1950년 이게 언제냐면 6월 말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6.25가 6월 25일 날 터지고요. 그리고 이제 6월 25일 날 터지면서 바로 유엔
사실은 안전보장이사회가 소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그 얘기야. 됐죠? 그러니까 7월 초로 막 넘어가기 바로 전 상황이야.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일단 크게 요 정도까지는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거야. 48년 8월 일단 이건 무조건 이후의 얘기여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50년 6월 이건 UN 안전보장이사회 소집돼서 지금 이게 북한군을 침략군으로 결정하고 한반도의 파병을, 유엔군 파병을 지금 결정하는 상황이니까 요건 6월이야. 그러니까 이제 요 사이에 있어야 돼요. 그죠? 그죠? 자, 문제 들어갑니다. 재헌헌법이 공포됐다. 여러분, 재헌헌법 언제야? 7월 아니야, 7월. 그래서 7월 17일, 이게 재헌절이잖아요. 48년 7월. 그러니까 이거 8월 이후인데 이미? B? 아닌데요. 자, 그 다음, 남조선 과도입법의원. 여러분, 남조선 과도입법의원은 이건 그 46년 김규식 여운형이 주도하던 좌우합작위원회가 여기까지 가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 46년 12월이잖아. 여러분, 대한민국 수립과정은 월까지 정해야 된다 그랬어. 자, 그 다음, 귀속재산 처리를 위한 귀속재산 처리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봐봐요. 이런 게 디테일하잖아. 이게 이제 뿅 이럴 수 있다고. 그렇죠? 자, 그 다음, 일본인 토지 분배를 위해 자, 중앙 토지행정처가 발족되었다라고 나왔는데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일본인 토지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요런 이제 재산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적산이라 그래요. 또는 귀속재산. 그러니까 일본이 패망하면서 가지고 갈 수 없었던 일본이 한반도에 만들었던 공장을 어떻게 들고 가니? 그리고 일본이 소유의 토지를 어떻게 들고 가? 맞죠? 그리고 지네들이 무슨 권리로 그 토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해? 이해되죠? 자, 그래서 그 문제로 토지행정처가 발족됐다. 뭐 이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일단 1번, 2번이 확실하게 아닌 걸 그러니까 공부 조금 하신 분들은 이걸 알 수 있다고. 그래도 3, 4번이 어려운 거야. 됐죠? 그래서 20번 문제는 사실은 어려운 문제지. 여기까지 됐죠? 네. 그래서, 자, 지금 3, 4번 내용도 지금 좀 비슷한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그래서 이 귀속재산 처리법은 나중에, 이건 이제 어디서 제정하는 거냐면, 재헌국회에서 하는 거야. 되죠? 네, 그래서 49년에 재헌국회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중앙토지행정처는 요건 언제냐면, 바로,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 막 수립되는 바로 그 시기예요. 됐죠? 그러니까, 이거 좀 어렵잖아. 이거 되게 디테일하잖아. 그래서 이거, 뭐 이렇게까지 우리가 보통 수업 시간에 잘 안 다루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지. 그래서 정답 3번이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7급 문제를 제가 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10번이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20번이 가장 최고 난이도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만점 방정 문제라고 말하는 이런 문제들이 보통 한두 문제가 있는데 요번에도 그런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좀 크게 문제가 무리가 없었고요. 좀 깔끔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도 좀 평이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문제 유형은 정치사가 계속 많이 나오는 건 그대로 유지되고 그 다음에 근현대사는 조금씩 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최근에 계속 보이는 자료 제시형 문제는 뭐 계속 앞으로도 그렇게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은 수능형, 그 한능검형 문제들이 좀 나오는데 뭐 계속 그럴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생각은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것 자체 문제가 어렵다 싶다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유형에 대해서는 조금씩 좀 친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고요. 네, 이렇게 해서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게 인사혁신처 2020년 마지막 시험이었기 때문에 이런 유형으로 나왔구나, 이런 유형들로 그러면서 이후에 시험을 대비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